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과정에서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필기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험 대비가 가능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0월 달에 응시했던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이 2021년부터 모든 시험이 상시 시험 제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2020년까지는 정기 시험이 있었고요. 1년에 3차례 시험을 봤고요. 중간중간에 상시 시험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아예 정기 시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기출 문제를 알 수 없어요. 기출 문제가 이제 외부에 공고되지 않기 때문에 20년도까지만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산회계 운용사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좀 유사하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CBT라는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종이 나눠주고 손으로 풀죠. 근데 종이 시험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문제를 읽고 1번의 답이 1, 2, 3, 4번 중에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이제 마킹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제 둘로 나누어져 있을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문제고요. 오른쪽에는 정답 마킹하는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감독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시험 보냐? 뭐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요. 뭐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 시험장 가셔서 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 감독관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정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화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몇 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바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전체 객관식으로만 25문항 출제가 됩니다. 이 시험은. 그리고 전체 합격 점수는 60점인데요. 그 60점을 맞으려면 최소 15문항은 이상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빡빡한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개 정도 틀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쵸?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 이제 한 개씩 25분학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지금부터 푸시는 문제는 실제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안에 강의 자료실에다가 제가 PDF로 기출 문제를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내려받으시면 25문항까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25문항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답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별도의 해설은 없고요. 그 번호 보시면서 나중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같이 푸셔도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먼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 다음에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체크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여러분이 도움받으면서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갈 것의 과목으로 옳은 걸 찾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T자 계정 위에 쓰여 있는 얘가 T자 계정의 주인이죠. 계정 과목. 지금 그러면 요 T자 계정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건데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니까 6월 3일이 먼저 빨라요. 일단 보니까 6월 3일 날 현금이 30만 원이 대변에 기록이 돼 있고요. 6월 26일에 차변에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10만 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볼게요. 음. 그러면 요 회계 처리를 이렇게 역으로 6월 26일, 6월 3일자하고 6월 26일자하고 이렇게 분계를 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 먼저 제가 분계를 역으로 만들 건데 주의사항은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 대변의 30이죠. 그러니까 얘 대변의 30인 거야. 그럼 차변도 30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차변이 뭐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현금이라는 얘기죠. 이거 역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차변에 10이 있었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10만 원이었었다는 뜻이죠. 응. 그럼 얘가 누구냐? 요걸 찾는 거야, 지금. 그럼 현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다는 얘기네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자, 임차료. 여러분, 임차료는 비용이죠.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비용은 발생이 이쪽에 발생돼요. 비용이 대변에 발생되면서 비용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비용은 이렇게 차변에 발생되면서 돈이 나가는 형태죠. 이런 거는 맞아요. 근데 비용이 대변에 와서 현금이 들어오는 계정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은요. 이쪽에 외상매출금이 발생돼서 그게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거래는 일어날 수 있지만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와서 그게 당좌예금으로 누군가에게 돈이 나가는 형태의 거래를 일으킬 수는 없죠. 맞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품 매출 이익이 현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현금이 나갈 수는 없잖아. 예금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단기차입금인데, 자, 단기차입금의 이제 흐름을 보니까, 단기차입금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빌렸다.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단기차입금 빌리면 현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30만 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만기가 되거나 상환한 날짜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 그럼 단기차입금 차변에 오면서 부채 증가됐다가 부채 감소되면서 돈 나갈 가능성 매우 높죠. 발생됐다가 감소되는 건 당연한 현상인 거니까. 그러면 이 중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래의 계정 과목의 주인은 적어도 얘밖에는 없는 거죠. 이 중에는요. 이 중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를 잘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도 꽤 많이 필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어요. 답이 그럼 4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시고요. 개봉. 자, 시산표를 설명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산표는 어떤 것입니까? 1번. 시산표를 작성하면 모든 기록 과정에서의 모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계정 과목 막 있고요.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그래서 잔액이면 이쪽에 오고, 대변 잔액이면 이쪽에 오고, 이렇게 해서 대변과 차변의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시산표였어요. 근데 그건 가능한데, 접대비가 복리후생비가 잡혔거나, 아니면 당좌예금인데 보통예금으로 분괴됐거나, 이런 오류까지를 찾아낼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목 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 대차가 맞니? 아,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로 분계는 차대변을 맞게 했구나. 그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시산표는. 두 번째, 회계거래가 분계장과 원장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집계되면 원장의 모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것까지를 확인해. 시산표를 기억할 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용도예요. 대표적으로. 답이 2번입니다. 3번. 기계를 10만 원에 구입한 거래를 분계장의 차변과 대변에 10만 원으로 기록했으나 전기할 때 차변과 대변 둘 다 12만 원으로 기록하면 12만 원 기록하고 12만 원 기록했으니까 대차가 맞잖아. 그러면 원래 10만 원이었는지 20만 원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지금. 몰라요, 이거. 시산표상의 차변의 총계와 대변의 총계가 일치하면 분계장과 원장도 모두 다 올바르게 기록됐다고 본다. 이랬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시산표가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차대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걸 통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 분계를 잘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결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으로 산출됐으나 다음에 사항이 누락이 됐대요. 그 발견됐대. 그러면 이게 수정됐을 때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이자 미수, 임대료 선수가 있는데요. 먼저 결산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은 일단 10만 원이었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보험료가 선급액이 5천 원이래.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5천 원만큼 잡아야 되죠.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어떻게 분기했었지가 중요하거든요. 보험료를 지급할 때 전액 다 비용 처리했었대. 알았어.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중에 보험료를 먼저 지급한 선급 비용인 자산으로 대체될 금액이 5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을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보험료라는 비용을 5천 원만큼 제거하면 비용이 감소되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익은 5천 원만큼 증가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얘가 결산에 반영되면요. 그리고 사실 이걸 분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험료를 과다하게 잡은 5천 원을 죽이고 선급 비용으로 5천 원을 잡으면 보험료라는 계정 전체 비용 중에 5천 원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증가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풀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런 게. 두 번째, 이자 중에 미수된 게 3천 원이래. 이거는 결산 시점에 뭔가 그 기준에 돈이 들어왔던 경우가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자 미수액은 이거 분기해야 되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누락됐으니까 수익을 추가하고 미수 수익이라는 3천 원을 증가시켜. 그러면 이 분계가 빠져서 추가해버리는 거니까 이자 수익 3천 원은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죠. 수익의 증가는 이익의 3천 원만큼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세 번째. 임대료를 먼저 받은 게 만 원인데 임대료는 수입 시 들어올 때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럼 이런 분계를 해야 되겠네요. 임대료라고 하는 전체 금액 중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잡았던 만 원을 죽이고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대체를 시키니까 이번에는 수익이 감소가 됩니다. 수익이 감소가 되면 이익은 만 원만큼 차감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전체 10만 원 중에 8천 원 더하고 10만 8천 원에서 다시 만 원을 차감하니까 답은 9만 8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형식의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 다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소모품에 대한 문제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10월 2일에 소모품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자산으로 잡았네요.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이 중에 소모품이 6만 원이 죽고 소모품 B가 됐어. 그러면 소모품 중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6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미사용이 4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10월 2일부터 볼게요. 10월 2일에 소모품을 매입했을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대. 비용 처리했나요? 자산 처리했나요? 자산 처리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두 번째, 당기분 소모품 사용액은 6만 원인데 4만 원 틀렸고 결산 시 소모품 재고액은 미사용 4만 원인데 6만 원 틀렸고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결국 6만 원 맞고 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옳은 걸 찾으래요. 당기에 발생은 됐으나 회계 기간 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이자 미지급 이자네 그쵸? 미지급 이자 그러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이자를 결산 때 어떻게 떠냐 일단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안 했어? 미지급된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을 떨고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자인데 미지급이네. 이자 수익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